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군대에서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니 저의 본능이 살아나면서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번만 하자고 부탁하니까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엄마와 하고 싶니? 하셨어요. 저는 엄마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 한 번이야 다음에는 안 돼 알겠지? 하시면서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그날 선을 넘으며 즐거운 관계를 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즐기시며 좋아하더군요. 다음에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원하면 매일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최전방에서 군복무 중인 군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제가 예전에 휴가 나왔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엔 아빠가 회사 일로 항상 해외 출장을 나가서 집에는 엄마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외로워했어요. 그런데 저와 엄마는 그렇게 가깝고 친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곳이 서로를 떨어뜨려 놓아서 군대를 통해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휴가 나올 때마다 항상 집에는 없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기에 엄마를 볼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휴가 때에는 꼭 엄마와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효도로의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엄마와 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친구들과 약속을 거의 잡지 않았고 엄마와 집에만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어느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엄마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실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엄마 방의 화장실은 자주는 안 쓰고 가끔씩 사용을 하고 거실 화장실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다 보니 거실 화장실에는 저의 세면 용품이 칫솔 치약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씻고 있을 때 문을 열어서 태연하게 칫솔을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엄마가 놀라자 나는 칫솔을 가지러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엄마는 칫솔만 가져가겠거니 생각하고 샤워를 시원하게 계속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엄마의 뒷모습을 잠시 응시했고 엄마는 왜 안 나가냐고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 마음을 드러내면 안 되고 효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엄마도 의심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엄마 요즘 때는 어떻게 미냐고 여쭤봤습니다. 엄마는 요즘은 밀어줄 사람이 없어서 거의 못 미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럼 제가 엄마의 등을 밀어드린다고 하니까 엄마는 알겠다고 등을 밀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엄마의 등을 밀어드리면서 많은 생각에 젖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엄마의 등을 밀면서 떼수건을 통해서 전해오는 엄마의 느낌만 느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엄마랑 같이 저녁을 일찍 먹고 저녁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 느낌을 비슷하게 내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까지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집에서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엄마에게 오늘은 엄마 옆에서 자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쳐다보며 약간 망설이는 듯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오늘 아니면 언제 엄마랑 아들이랑 같이 있어 보겠냐며 엄마한테 조금 어리광을 부리자 엄마는 웃으시면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게 그날 저는 엄마의 옆에서 자게 되었습니다. 자면서 엄마에게 아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외롭지 않냐고 했어요. 원래 엄마와 아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엄마와 이런저런 진지한 얘기를 하다가 저의 군 생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군 생활이 힘들다고 엄마에게 의지를 했고 엄마도 저의 응석을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용기 내서 엄마에게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계속 응석 부리던 제가 이렇게 말해서 그걸 귀엽게 생각하셨는지 그래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것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도 여전히 부드러웠고 엄마가 통통해서 그런지 조금 컸습니다. 엄마는 이제 제가 하는 행동을 그저 응석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군대에서 정말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고, 엄마 생각이 많이 났고,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한 번만 관계를 하자고 부탁을 하니까 엄마는 한참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에는 안 돼 하시면서 허락하고 저를 받아주시네요. 엄마와 저는 그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엄마도 좋았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엄마와 저는 매일 선을 넘었습니다. 엄마와 저의 관계는 제가 부대 복귀를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딱히 엄마와의 진도는 없습니다. 제대가 얼마 안 남았는데 군 제대 이후에 한 번 또 이런 기회가 올까 싶습니다. 저와 엄마의 관계는 군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일이다 보니 제대한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서로를 그리워할까 잘 모르겠지만 그날의 추억은 항상 제 마음에 남아서 새벽에 잠이 안 올 때는 갑자기 저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처형은 25살에 결혼했다. 형님과는 무려 12살 차이. 나이 차이 탓에 처가에서는 결혼을 극렬히 반대했지만 모든 상황을 바꾼 건 처형의 한마디였다. 저 임신했어요.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은 13년 동안 이어졌지만 끝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다. 이혼이라는 결말을 맞이한 처형은 친정으로 들어갔지만 장모님과의 끊임없는 갈등 끝에 또다시 집을 나왔고 그렇게 처형은 1년 가까이 우리 집에서 머물게 되었다. 제부, 아직 저녁 안 드셨죠? 아, 네, 처형은요? 저도요. 잠시만 기다려요. 제가 저녁 차려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괜히 번거롭게. 뭐려, 동생도 없는데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려다가 문득 주방 쪽으로 눈이 간다. 처형이 앞치마를 메고 요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허리를 감싼 끈 아래로 우아한 곡선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시선을 끈다. 그 순간 처형이 고개를 돌려 내 쪽을 본다. 나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지만 처형은 모든 걸 알겠다는 듯 미소를 띠며 묻는다. 제부, 해물탕 괜찮죠? 후후. 아, 네, 처형이 해주시는 거면 뭐든지 좋죠.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다시 요리에 집중하는 처형.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모컨을 짚는다. 그런데 또다시 처형의 목소리가 들린다. 근데 제부, 아무리 배고파도 뒷모습 보면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아요. 꽈광, 내 머릿속에서 폭발음이 울린다. 쪽팔려 죽겠다. 잠시 후 요리가 완성되었다는 처형의 말에 식탁으로 이동했다. 해물탕에서 모락모락 김이 올라온다. 무심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희야, 소주 한 잔 했으면 딱인데요. 뭐, 제부는 그러시던가요? 네, 이왕이면 처형도 같이. 후후, 한 잔 정도야 괜찮죠. 하지만 두 잔은 안 돼요. 그렇게 소주를 꺼내 들고 우리는 가볍게 건배를 했다. 처형은 두 잔만 마셨지만 어딘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보였다. 결국 식사를 마치고
나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섰지만 처형이 완강히 거부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설거지를 하는 처형의 뒷모습을 또 바라보다가 그만 들키고 말았다. 제부, 왜 자꾸 쳐다봐요? 민망하게. 설거지하는 사람 처음 봐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호호, 자꾸 따가운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지잖아요. 처형이 농담을 건네자 술 기운도 오르고 나도 대담해졌다. 등에만 꽂혀요? 네? 처형이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요, 뒤통수도 따갑고요. 뒤통수도요? 그리고 처형은 살짝 미소 지으며 낮게 말했다. 사실 제일 따가운 데는 엉덩이네요. 나는 작게 웃음을 터뜨리며 농담을 이어갔다. 어떻게 아셨어요? 뒤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닌데. 제가 워낙 민감하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제부가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자꾸 신호를 보내요. 따끔따끔하게. 제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밥도 얻어먹고 처형을 아프게 하다니 어떻게 배상하면 될까요? 어떻게 배상할 건데요? 처형의 말투는 가벼웠지만 묘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나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미소를 짓는다. 다음번엔 제가 저녁 살게요. 해물탕만큼 맛있을진 모르겠지만요. 그럼 약속이에요. 제부. 처형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고 그날 밤은 조용히 지나갔다. 내 나이는 이제 38살이다. 결혼을 한 지는 5년이 넘었지만 그동안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느라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기가 없었는데 얼마 전에 와이프가 직장을 그만두고는 바로 임신을 해서 현재 임신 4개월이 조금 넘었다. 우리 처갓집은 장인어른, 장모님, 그리고 처형 1명과 처제 1명이 있다. 우리 와이프가 둘째 딸이고 언니와 여동생 딸만 셋 있는 것이다. 우리 마누라 자랑은 아니지만 아직 나이가 32살이고 꽤 봐줄 만은 하다. 대체로 처갓집 식구들이 타고난 유전자 덕분인지 키도 크고 얼굴도 괜찮은 편이었지만 타고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처형은 38살의 이혼녀, 처제는 30살의 솔로였다. 그때 우리는 주말이면 처갓집에 가서 자고 일요일 저녁에 집에 오곤 했다. 결혼하기 전에 내가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한 달에 2번은 꼭 처갓집에 가서 딸뿐인 집안에 아들 노릇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처갓집에 가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처갓집에 가면 동갑내기 처형과 나를 무척 좋아하는 처제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처형은 이혼하고 백수로 지내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박혀 지냈다. 지난 여름이었다. 주로 토요일에 자주 갔던 처갓집을 그때는 주말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 금요일에 간 적이 있었다. 그리고 때마침 처형의 생일이었다. 퇴근하고 와이프와 같이 처갓집에 도착하니 벌써 한 상이 차려져 술잔이 오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희 왔습니다. 엄마, 박서방 왔어. 어서 오게나. 박서방, 편안히 지내셨어요? 처형 생일 축하해. 형부 어서 오세요. 처제는 요즘 새로 사귄 남친이랑 매일 데이트하기 바쁘다던데 오늘은 집에 있었네. 이제 정말 시집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 형부도 참 볼 때마다 나 시집 못 보내서 안달난 사람 같아. 이런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갔다. 뭐하나 박서방, 이리로 와서 앉게. 네 장모님 뭘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정말 상다리 휘어지겠네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들고 가게. 우리 둘째 딸도 많이 먹고. 엄마, 나 갈 때 이거 하고 이거 좀 싸줘. 그래 알았다. 하여튼 딸려는 키워봤자 소용없다니까. 호. 이런 정겨운 얘기가 오가는 중에도 내 눈은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내 바로 앞에 처형이 앉아 있었는데 술이 좀 취했는지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 있었기 때문이다. 처형, 벌써 취한 거야? 나랑 오늘 코가 비뚤어지게 마시기로 하고선 이러면 안 되지. 이후 처형과 술을 엄청 많이 마신 것 같다. 참고로 나는 술을 좀 마시는 편이다. 소주 3병까지는 정신 차리고 마실 정도는 되니까. 반면에 처갓집 식구들은 술을 잘 못한다. 소주 한두 병 마시면 전부 필름이 끊길 정도니 그나마 처형이 나랑 대작할 수 있는 정도의 주량이다. 처형과 저는 조금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런 처형이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 살게 되었지요. 아내가 결혼 6년 차에 임신을 하게 되면서 허리 통증과 골반 통으로 임신 3개월 때부터 일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처형이 이혼하고 처갓집에 한동안 빈대처럼 딱 하고 빌부터 밥만 축내고 있을 때였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집에서 놀지만 말고 밖에 나가 카페 알바 같은 거라도 좀 하라며 자꾸 눈치를 주니깐 잔소리 듣기가 싫었던 처형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며 아픈 동생 대신 제부밥도 좀 챙겨주고 청소, 빨래 같은 집안일도 거들어 주겠다고 해서 오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불편하다기보단 좋았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처형이 집에 있으니 활기도 생기는 것 같고 처형 덕분에 넷플릭스에 빠져 미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지요. 한 번은 처형과 술 한잔 하다가 제 같은 남자랑 결혼하면 이혼할 일은 없겠다 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후 둘만 있는 시간이 잦아졌고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모로 도움을 받으며 처형과 한 집에서 10개월가량 함께 지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탄했었는데 아내가 출산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죠. 근데 그 꿈이 다 깨져버렸네요. 아내가 출산하면서부터 육아에 지쳐 성격도 점점 예민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매번 저한테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 가기만 해도 담배 냄새 나는 것 같다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성질을 부려대니깐 일찍 집에 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사는 게 낙이 없으니 밖으로만 나 돌던 시기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어디 체한 것 마냥 속이 답답하고 어디 가서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 내가 먼저 미쳐버릴 지경이었죠. 그러다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자 후배가 연락이 와 만나게 되었고 마음 둘 곳이 없으니 그녀와 종종 만나 시간을 보냈네요. 하루는 제 행동이 예전 같지 않고 낯설다며 아내가 갑자기 휴대폰 검사를 하겠다며 추궁하기 시작을 했고 여자 후배와 몰래 만나온 게 그날 딱 걸리고 말았지요. 통화 기록과 카톡은 모두 지웠는데 둘이서 돌아다니며 사용한 카드 내역이 문자로 날라온 걸 아내가 확인하고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저는 몇 번 만나서 술 마시고 건전하게 논 게 다라고 절대 바람 피운 게 아니라고 당신이 하도 성질 부리고 짜증내서 정부 칠 곳이 없었어 그랬다고 다시는 연락하지도 만나지도 않겠다고 다짐을 하고 외도 흔적을 찾지 못하자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때 처형한테서 연락이 온 겁니다. 처형도 우리 집에서 10개월가량 지내오다 아내의 예민해진 까탈스럽고 변덕스런 성격 때문에 못 참고 원룸을 얻어 혼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 원룸 얻을 때도 제가 부동산을 같이 따라다니며 채광은 괜찮은지 방범창은 잘 되어 있는지 방 보러 다닐 때부터 입주할 때까지 옆에서 하나하나 챙겨줬었죠. 뒤늦게 저희 부부의 힘든 상황을 알게 된 처형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부 괜찮냐고 스트레스 풀 데 없음 퇴근하고 언제든지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오랜만에 술이나 한잔 하자면서요. 다음 날 처형 집으로 찾아갔죠. 집안에는 처형이 텔레비전의 리모컨을 붙잡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 여기 와서 식사를 하시지. 왜 돈 들여서 밖에서 잡수세요. 하며 평소에도 정이 많던 처형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아 오늘은 직원들과 같이 한잔을 하느라고 같이 먹게 되었어요. 처형과는 서스럼 없이 지냈다고는 하나 이렇게 단둘이가 되니 어찌나 난감하고 어색하던지 괜히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과도 같았는데 씻고 나오세요. 저랑 맥주나 한잔해요. 하길래 난 욕실로 들어가 간단히 씻고 나왔는데 처형은 나보고 요즘 고생을 한다면서 간단한 술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요즘 힘드시죠? 나도 심심하던 차인데 우리 모처럼 술이나 한잔해요. 호. 아이고 이런 집에서도 못 봤던 호강을 하네요. 감사합니다. 하하. 이렇게 하여 처형과 나는 술을 마셨는데 잔이 오가고 맥주가 여러 병이 비워지자 얼굴이 발그스레해지던 처형이 남편에 대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부, 내 동생한테 좀 잘해주세요. 어휴, 저처럼 되지 말고요. 제부도 바람 피우죠? 하긴 남자들이 바람을 안 피운다는 게 이상하지만요. 호호. 아닙니다. 바람이라뇨. 하아. 정수기 말로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을 찾지 못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던데 비밀 지켜드릴 테니 저한테만 솔직히 말해봐요. 바람 피우고 다닌 거 맞죠? 처형도 잘 알잖아요. 정수기 요즘 성질 한번 부리면 옆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린다는 거. 답답하기도 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여자 후배 몇 번 만나 술 한잔 한 게 다예요. 우리 부부 걱정은 넣어두고 처형이야말로 제대로 된 남자 좀 만나서 재혼이라도 하세요. 언제까지 혼자 원룸에서 지낼 거예요. 나야 뭐 알아서 잘 만나고 다니니깐
제 걱정은 그만 넣어두시고 제부 걱정이나 해요. 제부, 그럼 앞으로는 답답하면 우리 집으로 와요? 네, 갑자기요. 아니, 다른 여자랑 술 마시다 오해받는 것보단 낫잖아요. 안 그래? 그렇기야 하죠. 내가 앞으로 제부 술 친구가 되어드릴게. 그러면야 나야 좋긴 한데 그럼 언제든지 와도 괜찮은 거죠? 그럼요. 대신 제부도 제 부탁 하나 들어주셔야 해요. 부탁, 그게 뭔데요? 일자리 구해지기 전까지만 원룸, 월세 좀 내주시면 안 될까요? 좋아요. 그러죠 뭐. 그날 이후 처형과 많은 비밀을 공유하며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처형은 얼마 전 유럽 여행을 가겠다며 여기저기 돈을 빌렸습니다. 처제와 장인어른에게도 손을 벌렸고 저에게는 현금 대신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카드를 빌려달라기에 흔쾌히 건넸죠. 하지만 여행을 다녀온 뒤 카드 명세서를 보니 거의 500만 원 가까이 사용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딱히 뭐라고 야단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속으로만 끙끙 앓다가 유야무야 넘겼습니다. 처형은 취업을 해서 돈을 갚겠다고 했지만 정작 면접을 제대로 보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외모를 갖고 재혼을 해야겠다며 쌍꺼풀 수술을 받는데 돈을 썼더군요. 문제는 여름휴가 때 터졌습니다.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갔던 중 처형이 휴대폰을 잃어버린 겁니다. 장인어른께 혼날까봐 말도 못하고 저에게 와서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알아봐 달라고 하더군요. 장모님은 처형 부탁이라면 어지간한 건 다 들어주시는 편이지만 장인어른은 반대로 다 큰딸내미 뒷바라지하는 것에 늘 불만이 많으신 분이라 처형이 곤란한 일이 생기면 결국 저에게 부탁을 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처형과 나름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 매번 거절하기도 애매한 입장입니다. 문제는 처형의 씀씀이가 벌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정작 수입은 없는 처형이 대책 없이 여기저기 손을 벌리며 지내다 보니 저 역시 난감한 상황에 놓이곤 합니다. 이렇게 처형과 애매모호한 관계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자신을 먼저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 처형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도움을 요청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지만 그 요청이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선다면 이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금전적 부담이나 부탁의 빈도가 아니라 처형과 공유한 비밀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계의 애매함도 처형과의 정리도 쉽지 않을 겁니다. 비밀은 가족 간의 관계를 더 복잡하고 민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비밀이 처형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처형이 의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면 상황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비밀을 유지하면서도 처형에게 책임감을 심어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형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거나 처형의 문제를 배우자나 가족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비밀을 무작정 폭로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비밀을 무기처럼 사용하게 두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처형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감정적으로 거리감을 조정하는 일입니다. 비밀이 관계를 구속하거나 불편함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때로는 솔직한 대화나 적절한 거리가 필요한 때임을 상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삶의 지옥 같던 시간을 이겨내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30대 초반이었고 남편은 40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처음 만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앞에 커피숍 점원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점심시간 때면 제가 일하고 있는 커피숍으로 왔고 남편 동료들과 우르르 몰려와서 커피숍에서 한참 떠들다가 다시 회사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 후배가 저한테 쪽지를 건넸고 그 쪽지에 남편 연락처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마음에 들어해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동료들을 데리고 커피숍에 온 거였어요. 그리고 쪽지는 남편 후배가 남편 모르게 도와준다면서 저한테 준 거였어요. 저도 매일 오는 남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잘생기거나 멋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착실해 보이고 책임감 있어 보여서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남편 후배가 직속 선배인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맨날 아가씨 생각하면서 끙끙 앓길래 제가 이렇게 쪽지 드리는 거예요. 제발 사람 살린다는 셈 치고 한 번만 연락하시면 안 될까요? 쪽지를 주며 얘기했어요. 저도 맨날 보던 남편이었고 싫지만은 않아서 쪽지 받고 연락드린다고 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후배분한테 쪽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당한 남자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음부턴 후배분 시키지 말고 직접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문자를 보내니 그날 남편은 퇴근하고 바로 저한테 왔습니다. 수연 씨라고 하셨죠? 후배가 시키지도 않은 쪽지를 드렸네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수연 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시원하게 연애해보죠. 제가 문자로 당당한 남자가 매력적이라고 해서 그런지 평소 남편답지 않게 과도하게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이 믿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으며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1년 정도 사귄 다음에 우리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연인 사이가 되었고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이 너무 가난했고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을 주고 있었어요. 결혼해서도 제 도움 없이는 살기 힘들었던 친정이기에 남편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집 지금 빚이 많아서 내가 매달 돈 보내드리고 있거든. 그런데 결혼하고도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이해해 줄 수 있겠어? 저도 남편과 꼭 결혼하고 싶었지만 이 문제로 남편이 싫어한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집안 얘기는 서로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진짜 결혼하려고 하니 서로의 마음보다 서로의 집안 문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게 문제라면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에는 내가 따로 얘기 안 할 테니까 결혼해서도 친정에는 계속 지금처럼 드려도 돼.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남편 집 안 얘기해주는데 남편 집은 서울 근처 수도권에 땅도 많이 있고 건물도 있어서 얼마 안 되는 돈은 신경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씀씀이가 크지 않고 부잣집 도련님 같은 스타일이 아니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하니 놀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께 손 벌리기는 싫다고 하며 자기 혼자 힘으로 성공하고 싶다 했어요. 저도 그런 남편의 생각에 동조했고 남편이 멋있게 느껴졌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편의 부모님이 사시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냥 잘 산다고만 들었지 정원이 달린 2층 빌라에 살 거라곤 생각 못했어요. 정원을 지나 빌라 앞에 차를 세우니 시부모님이 마중을 나오셨어요. 남편은 방문 전에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하였고 남편이 처음 이렇게 여자를 데려오니까 기대감에 벗은 발로 저를 맞이하러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너무 잘 왔다며 제 손을 꼭 잡으셨고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흘러보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댁에 왔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이 제 아니라면 다른 어떤 여자와도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면서 저를 보고 마음에 들었다고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엉덩이가 큰 게 아기는 잘 낳겠구나. 민우 나이도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아이나 빨리 낳거라. 아버님은 이제 70세를 바라보고 계셨는데 고집이 상당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인사가 끝나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빨리 밥이나 차려오라며 나무랐어요. 아무리 아버님이 예전에 가부장적인 남자지만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저렇게까지 하시나 놀랐습니다. 어머님을 좀 부리듯이 하더라고요. 그런 아버님 밑에서 저희 남편이 나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렇게 밥을 먹으면서도 아버님은 술 가져와라. 국이 식었으니 데워와라. 이 음식은 왜 이렇게 싱겁냐. 항상 불만이셨고 그런 아버님의 시중을 봐주시는 어머님이 불쌍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어머님을 많이 도와드려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날의 충격적인 아버님의 모습을 뒤로하고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혼집은 아버님이 작은 아파트를 사주셔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에 시아버님은 무척이나 좋아하셨고 저에게 갖은 한약이랑 임산부랑 아이한테 좋다는 음식은 다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장남이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안 좋아하시는 시부모님들은 없으시겠지만 시아버님은 유별나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가지고 5개월쯤 되었을 때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잡혔다며 저에게 시댁에 잠깐 가 있으면 안 되겠냐고 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시아버님께선 그럼 며느리는
누가 돌보냐며 당장 자기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다고 했어요. 물론 남편이 출장 가 있는 동안 친정에 있는 게 저는 더 편했지만 시아버님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시아버님이 저를 챙겨주시는 것도 있고 남편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 남편이 돌아오는 3달 동안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니 아버님은 우리 귀한 며느리 왔냐며 어머님께 빨리 임산부 몸에 좋다는 음식이나 하라고 타박하셨어요. 제 앞에서 어머님을 너무 뭐라 하시는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렇다고 시아버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고 시댁에서의 삶은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제가 빨래를 하거나 주방에 서 있는 것만 봐도 아버님은 어머님께 노발대발 화를 내셨고 어머님도 포기하셨는지 아가야, 저 양반 원래 저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주방에도 오지 말고 그냥 푹 쉬어라. 말하며 뒤돌아 주방에 가시는데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그런 아버님이 야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버님은 술에 취하셔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같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에서 소리만 듣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시간에 아버님이 여자를 데리고 왔지?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그 여자가 조용조용히 아버님의 서재로 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몰래 거실로 나와 서재 근처로 갔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과 그 여자가 관계를 맺는 소리였어요. 어머님이 버젓이 집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생각하는 순간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밤에 늦었는데 안 자고 뭐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다른 여자랑 지금 서재에서 그러고 있는데 어머님 안 들리세요? 조용히 얘기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괜찮다며 저한테 빨리 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어머님이 그렇게 나오시니 어쩔 수 없었어요. 방에 들어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밝아올 무렵 아버님과 같이 온 여자는 조용히 나갔습니다. 다음날 아버님이 나가시고 저는 어머님께 따져 물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대놓고 저렇게 다른 여자랑 관계를 맺고 있는데 어머님은 상관없으세요? 아무리 가부장적인 아버님이라도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이미 포기하셨는지 얘기하셨어요. 원래 저러지는 않았는데 5년 전 내가 유방암 수술 받고 가슴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나랑은 자려고도 안 하고 술만 먹으면 여자를 데려오는 게 아니니 나도 이혼하고 살고 싶었지만 아들도 이렇게 큰 마당에 새로 나가서 살면 뭐 하겠나 싶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그리고 나들이 이 사실을 알면 난리 칠 거니까 말하지는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자기 혼자만 아버님의 이런 행동을 봐준다면 아들이랑 아버님의 관계는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굳이 살아야 하나 분노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버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관계를 맺더라고요. 그렇게 악몽 같던 3개월의 시댁 생활을 정리하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와 신혼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는 얘기하지 말라는 신신당부에 남편한테는 비밀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쁜 아들을 낳았어요. 제 출산 소식에 아버님은 한 걸음에 산부인과로 찾아오셨고 귀한 손주 낳아줘서 고맙다며 현금 1,000만 원도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들을 봐왔기에 주신 돈을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커서 2돌쯤 됐을 때였어요. 아버님이 급하게 저희 부부를 병원으로 부르셨어요. 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자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다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키우고 정신이 없어서 시댁에도 자주 못 갔었는데 갑작스러운 소식이 당황했습니다. 급하게 남편과 병원으로 가니 중환자실 앞에 앉아있는 아버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밖에 일 보고 들어오니까 내 엄마가 거실에 쓰러져 있더라고. 119 불러서 병원에 왔는데 유방암 말기라고 하는 게 아니니 그리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어머님은 원래부터 자기 불평이 없으셨던 분이라 정말 죽을 정도까지 아프지 않으면 말을 안 하셨을 것 같았어요. 남들한테 피해를 주는 걸 무척 싫어하셨거든요. 그래도 자기 몸인데 남들을 왜 생각하셨을까? 유방암 말기까지 올 정도면 무척 아프셨을 텐데. 그렇게 참으면서까지 남편과 아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었는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시자 아버님은 장례식 내내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추악한 행동들이 생각나며 속으로 그러길래 아내 살아있을 때 잘해주지. 막상 아내가 떠나니까 미안한가 보네. 라고 생각했어요. 밥도 안 드시고 술만 연신 드시는데 나이도 70 가까우신 분이 버텨낼 힘이 어디 있겠어요.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입원을 하셨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술만 드시니 아버님 몸 상태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버님이 걱정된다면서 당분간 시댁에서 같이 살기로 했어요. 시댁에서 남편 회사는 2시간 거리 정도 되었는데 남편은 행여나 아버님이 다른 생각을 하실까 걱정이 된다며 같이 살게 되었어요. 워낙 손주를 좋아하셔서 손주와 같이 지내다 보면 어머님을 잊으시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예전의 아버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님께 미안하다면서 매일 술을 달고 사셨습니다. 아버님도 연세가 적지 않으셔서 이러다 돌아가시면 어쩌나 하며 남편은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의 출장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출장을 가면 1년은 있어야 해서 남편은 안 간다고 회사에 얘기했는데 남편 말고 다른 대체자가 없다고 하였고 이번 출장을 잘 마치면 임원까지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안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내가 없는 동안 당신이 아버지 좀 지켜봐줘.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보고 있으면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 이번 출장만 다녀오면 우리 따로 살 거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지내자. 어머님께 막대했던 아버님이라 싫어했지만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어요. 지금의 아버님은 예전에 강했던 모습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어머님을 그리워했기에 저도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게 우리만 남겨두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아버님 좋아하시던 음식 위주로 밥을 차려드렸고 아들과 함께 아버님하고 산책도 하였어요. 그렇게 6달이 지났을까요? 저희와 생활이 익숙해지셨는지 점점 밝아지셨어요. 어느새 어머님을 잃은 슬픈 모습은 사라지셨고 외부 사람들과도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아버님은 저와 아들한테 정말 고맙다며 너희들 덕분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너무 새롭게 시작하셨는지 술을 먹고 여자를 데리고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어머님도 안 계시고 홀몸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만 보통 데리고 오는 여자들은 사랑해서 만나는 여자들이 아니고 업소에서 만나는 여자들이었어요. 아버님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기력도 찾았겠다. 새롭게 시작하는 게 다시 많은 여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하루가 멀다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아이도 어느 정도 컸겠다. 아이 교육상 안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이 오기 2달 남았을 때 아버님께 아이를 친정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손주를 끔찍이 아끼는 아버님이라서 보내지 말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리곤 저는 가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혼자 이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면서 아들 출장 다녀올 때까지는 같이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남편이 얘기한 것도 있고 아버님을 혼자 내버려 두고 가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아버님이 이렇게까지 잡으시니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친정에 보내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 방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방문을 여니 아버님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징징 놀라며 벌써 왔냐라고 하셨어요. 제 방에는 어쩐 일이세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버님은 별건 아니고 며느리 이제 혼자 지내야 하는데 부족한 건 없나 해서 한번 들어와 봤다. 배고프구나. 밥이나 먹자. 제가 밥을 차리는 동안 아버님은 술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어색한 둘만의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어색한 자리가 될 것 같아 밥을 안 먹겠다고 했는데 아버님은 외롭다며 같이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술을 드시면서 자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렇게 됐다며 한탄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업소 아가씨들 데리고 오면서 어머님은 다 잊은 듯한 아버님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어머님 얘기를 하니 어이가 없었어요. 정말 알다가도 모를 아버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밥을 먹고 저는 방에 들어와 잠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났을까요?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이었어요. 저는 한 번 자면 깊게 자는 편이라서 그날도 친정까지 왔다 갔다 하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르게 자고 있는데 이불 안으로 누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곤 이불을 들치니 아버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버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저랑 밥 먹을 때 이후 술을 더 드셨는지 아버님의 눈빛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아가야, 너무 외로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만 나를 남자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이불을 제 쪽으로 끌어당기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저를 밀치고 말이 안 통한다며 저를 때렸습니다. 70다 드신 노인이 왜 이렇게 힘이 좋으신지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님에게 제 몸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관계가 끝나고 얘기했어요. 아까 너 없을 때 이 방에 CCTV 설치했으니까 행여나 딴 마음 먹지 말아라. 아들이 2달 뒤에 온다니까 그때까지만 나랑 같이 살면 내가 오늘 찍힌 영상은 아들한테 비밀로 하마.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일 당장 경찰에 신고해서 아버님이고 뭐고 다 정리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찍었다고 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남편한테 그리고 아들한테 간다면 나는 어떤 여자가 되는 거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제 방을 뒤졌고 정말 안 보이는 곳에 조그만 카메라가 있더군요. 혹시나 아버님이 저를 겁주려고 거짓말한 거라면 당장 신고하려고 했는데 정말 영상이 찍혔습니다. 그날 저는 바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기도 싫었고 우선 아버님과 떨어져서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의 문자였어요. 아버님은 어제의 동영상의 한 장면을 저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아들한테 영상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너무 창피한 마음에 다음날 시댁으로 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아버님이 오셨고 아버님은 내가 얘기했지. 아들 올 때까지만 그냥 같이 있어 달라고. 자꾸 이렇게 피하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악마가 있을까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영상의 모습이 들키기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빨리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악마 같은 아버님이 어떻게 됐으면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버님과 단둘이 산 지 한 달쯤 됐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박주일님이랑 어떤 관계시죠? 박주일은 아버님 이름인데 누군데 나한테 연락하는 거지 생각했어요. 저는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주일님 1시간 전에 교통사고 당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어서 박주일님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연락드린 겁니다.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저의 몸을 탐했고 그렇게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로 죽다니. 아무 정도도 믿지 않는 제가 신이 정말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빠른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기뻐하며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는 경찰들이 있었고 저에게 얘기했어요. 박주일 씨가 술에 취해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어두운 곳이라 미처 박주일 씨를 보지 못한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유품들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장례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침착하게 아버님 핸드폰을 봤습니다. 핸드폰 안에는 그날 찍었던 동영상이 들어있더라고요. 저는 그 동영상을 삭제하고 핸드폰은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돌아와서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주신 건지 그렇게 악마 같았던 아버님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저만 알고 있던 동영상도 같이 사라졌고요. 정말이지 그때 생각하면 죽고 싶기도 했는데 하늘이 도와 아버님께 천벌을 내렸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다면서